안녕하세요. 오늘도 쌀마음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을 함께 하시기 전에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용 시나리오는 불구인 우리 아들과 결혼한다던 예비 며느리, 결혼식 전 집들이를 하러 가게 됐는데 상상치도 못한 물건을 발견하고 바로 경찰을 불렀습니다. 라는 사연입니다. 그럼 사연을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연을 즐겨 듣는 60대 남성입니다. 30년 넘게 경찰 생활을 한 후 은퇴를 한 후에는 참 적적하다고 느껴졌어요. 울적하기도 했고 차는 재미가 없었다고 말씀드릴까요? 그런데 사연 채널을 알게 된 후 내 삶은 완전히 변화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울거나 웃으면서 내 안에 있던 우울함도 어느새 없어졌어요. 그리고 저 또한 경찰 생활을 하면서 겪은 끔찍한 일이 있어요. 그 일이 벌써 수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때의 일은 마치 눈앞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섬뜩하게 다가옵니다. 오늘은 사연을 통해 오랫동안 내 마음을 짓눌렀던 아픔을 털어버리려고 합니다. 아내와는 경찰서에서 처음 만났어요. 당시 대학생이었던 아내는 길을 가던 중 주변에서 지갑을 주었다면서 경찰서를 찾아왔고 두 손으로 지갑을 내밀던 아내가 정말 예뻤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번호를 물었었습니다. 다행히 아내도 얼굴을 붉혀 번호를 알려주었죠. 그 인연을 계기로 아내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운명 같은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참 꿈 같은 일이었어요. 결혼 후 아내는 임신하셨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우리 둘 다 아이를 너무 사랑해서 빨리 찾아온 소중한 생명은 큰 축복이었습니다. 아내는 동화책을 꺼내 들고 아이에게 읽어줄 때마다 이렇게 묻곤 했습니다. 당신이 가슴속에 아이가 태아로 들어 있었으면 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딸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왜 대부분의 남성들은 딸을 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셔서 성별이 왜 중요한지 의문입니다. 나는 성별과는 상관없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속에서 태어나는 아이의 성별이 중요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든 아이가 다 사랑스러워요. 그때 그저 두 분 모두 건강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내는 성별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제가 아들을 희망했습니다. 집에 기둥이 되는 든든한 아들이요. 그래서 저는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건강하고 튼튼한 아들이 부부에게 축복받아 찾아와 주기를 바랍니다. 좋겠다고 말했었어요. 제 기도가 통했던 건지 아내는 10달 후에 건강한 사내아를 낳아주었습니다. 막 태어난 아들은 산부인과에서도 손꼽히는 우량하였습니다. 아드님이 어찌나 덩치가 좋으신지 막 태어난 신생아로는 보이지 않아요. 처음 보시는 간호사분들은 100일 아이로 착각하실 정도라니까요. 이렇게 든든한 아드님이 태어나서 아버님은 얼마나 기뻐하세요. 집안에 듬직한 기둥이 생긴 거잖아요. 아, 건강하게 태어나줘서 그저 감사할 뿐이죠. 저의 남편이랑 둘 다 성별 상관없이 건강하게만 태어나라고 했는데 솔직히 아들이 태어나서 더 기쁜 것 같아요. 뱃속에 있는 동안에 어찌나 발길질을 하던 대로 제 뱃속에 축구 선수가 있는 기분이었던 것이었죠. 간호사의 칭찬을 들으니 기분이 더 좋았습니다. 저는 단지 아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랐을 뿐이었고 아들은 제 희망대로 건강하게 자라줬네요. 그것은 정말 고마운 일이었어요. 아들이 커갈수록 더욱더 저와 닮은 모습을 갖추고 있는데 아내가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아이가 내 모습을 닮아가니 매번 남편이 2명인 것 같다는데 어렵게 나간 게 내 자신에게 나의 유전자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처럼 쌍둥이처럼 보이는데 엉덩이에 있는 점조차 같달까요? 아들인지 남편인지 모르겠어? 난 그냥 이쁘기만 하는데 너는 좋아 보이네. 보통 남편과 얼마나 닮은 자식이냐고 하면 엄마에게 효도를 제일 잘 하는 거잖아. 우리 아들은 날 많이 닮았으니까 니한테 얼마나 효도를 할지 몰라. 그게 말도 못하면 차차 보면 알 거야. 우리 아들은 운동을 정말 잘했어. 동갑내기들보다 뛰어났던 신체 때문인지 모든 운동에 소질이 있어 보였어. 특히 농구를 자랑스러워했어. 큰 키와 건장한 체격을 가진 아들에게 딱 맞는 운동이었거든.
운동을 특히 좋아하는 우리 아들은 스포츠, 운동. 학원도 빼먹고 또래 아이들과 몰려다니면서 운동을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내는 한숨을 깊게 쉬며 아들을 꾸짖었고요. 운동이 아무리 좋아도 그래도 학원까지 빼먹고 애들이 몰려다니면 어떻게 해? 너 진짜 엄마한테 혼날래. 운동은 학원 다녀와서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 여보, 경준이가 이상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친구들이랑 운동하러 간 거잖아. 경준이는 내가 잘 지도해 줄 테니까 이번 한 번만 봐주자. 원래는 이때면 친구들이랑 어울리며 놀고 싶어 하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 한두 번 그런 일이 있었으면 나도 이 정도까지 나오지 않을 텐데 이게 도대체 몇 번째인 줄 당신이 알아? 학원까지 원장한테 전화까지 왔다고 경준이가 말해서 학원 애들을 꼬드겨서 나간 것 때문에 학원 수업이 안 된다고 급하게 말하신 걸 얼마나 창피해했는지 알아? 우리 눈엔 귀엽게 보일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민폐가 되는 것을 당신이 어떻게든 애를 감싸고 그런 채로 계속해서 반성도 아직 안 하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애들을 데리고 나가서 공이나 차는 거잖아. 내가 정말 속상해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학원 안 가겠다고 했잖아. 공부하는 거 심심해서 차라리 운동을 시켜달라고 하거든. 나는 진짜요. 잘할 자신이 있다는 말을 하기 싫다는 것은 억지로 시킨 게 누군데? 농구 선수가 되려면 공부보다는 시합에 나가서 우승하고 몸으로 뛰는 게 더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이참에 학원을 그만두고 운동을 시켜줘. 엄마가 그랬잖아. 사람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행복한 거라고. 그것도 다 때가 있는 거야? 아직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녀석이 어디서 꿈 타령이야. 너, 이번에도 반에서 꼴등했다며? 아주, 너 때문에 엄마가 창피해서 학교를 못 가. 여보, 이참에 경돈이 말대로 운동할 수 있게 밀어주는 게 어떨까? 경준이가 공부하기 싫어서 헛소리 하는 것도 아니야. 알잖아. 경준이가 얼마나 운동을 하고 싶은지. 하는지는 공부도 중요하다. 그보다는 자신의 적성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나은 것 아닐까? 아내가 지금 운동을 시키면 성적이 더 떨어진다면 반대를 했지만 저는 자기가 잘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조금 공부를 못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공부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적성을 빨리 찾아서 그에 맞춰 정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아내를 설득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조건을 내걸었고 아들이 반에서 중간 등수까지 차지하면 생각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 제안을 듣자마자 아들은 기꺼이 수락하였고 그 후에 아들은 정말 열심히 공부하여 대단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아들의 집념을 알아본 결과 그는 운동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두 부모는 아들의 노력에 감탄하며 표를 들어주었습니다. 아내는 중상위권 이상의 성적을 유지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며 엄격한 기준을 세웠습니다. 이에 아들은 운동의 재능과 즐거움이 있더라도 평생을 운동으로 삼기는 어렵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아내의 마음을 이해한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이 운동을 계속하는 대신 공부와 운동 둘 다 열심히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이를 지켜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이처럼 열정을 품고 있는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중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하면서 운동을 계속하고 있다. 꾸준히 노력해 나갔지만 그럼에도 내심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농구를 할 때에는 키가 정말 중요했기 때문이었죠. 중학생이었던 아들은 또래보다 큰 편이긴 했지만 또래 선수들에 비해 조금은 작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운동을 계속하면서 아들의 얼굴에는 그늘이 많이 들었지만 걱정 끝에 아들은 정말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하늘도 그런 아들의 노력을 알아주는지 1년이 지나자 아들의 키는 20cm가 넘게 늘어났죠. 정말 운이 좋았던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무난하게 선발되어 경기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내 아들은 전국대회에 참가하여 훌륭한 실력을 보여주었어요. 아들의 능력을 잘 아는 코치는 아들이 팀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과 실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죠.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부러워지는 아들로 그러한 아들을 가졌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프로 농구팀 선발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나는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아들을 믿기 때문이었답니다. 아들은 재능과 에너지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선발전이 얼마나 어렵더라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들은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가 뛰어난 농구 선수가 될 것이라고 믿었고 의심하지 않았어요. 아들은 제 기대대로 무난히 선발전에 통과해서 일명 스카이라 불리는 대학교의 체육과로 입학했죠. 정말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연우는 또래들처럼 밤새 술을 마시며 여하고들과 어울려 놀고 싶기도 했을 텐데 아들은 모든 걸 참아내고 연습했어요. 가끔 저는 아들에게 운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의 청춘을 즐기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는데 그럴 때마다 아들은 자신의 인생에서 농구를 가장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느슨해지면 틈을 보이기 싫다고까지 했습니다. 아들은 그 말을 증명하는 듯이 새벽처럼 일찍 일어나 운동을 하고 학교 수업을 듣고 난 후에 다시 연습을 했습니다. 그저 만족스러웠죠. 아들이 꿈을 향해 노력한다는 걸 보는 것은 매일 즐겁기에 하지만 불행이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평소처럼 야간 순찰을 돌고 돌아와 경찰서로 가니 아내가 맨발로 서 있더군요. 깜짝 놀라 다가가니 아내의 얼굴은 파랗게 질린 상태였어요. 꼴이 왜 그래? 귀신이라도 본 거야? 신발도 안 신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이걸로 여기까지 온 거야? 설마 집에 도둑이라도 들었어? 여보, 글쎄, 우리 경준이가 응급실에 있대.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경준이가 응급실에 있다니? 뺑소니를 당했나 봐. 차가 아예 찌그러져서 지금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다고 그랬어. 여보, 어쩌면 좋을까요? 우리 경준이 잘못되기라도. 그랬을 때 나는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었어. 그런 불운한 일이 왜 우리에게 생긴 거지? 경준이가 왜 죽어야 했을까? 지금 당장 병원에 가야 해. 우리 부부는 급하게 아들이 있는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응급실로 향했는데 아들은 보기에도 안타까울 정도로 심하게 다쳐 있었다. 얼굴은 피로 인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상처가 많았고 입고 있던 흰 티셔츠는 피에 범벅이 되어 있었다. 아내는 아들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고 나 또한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에 휩싸였다. 그 형용할 수 없는 고통으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어. 그때 어떤 사람이 내 어깨를 만졌다. 건드렸어요. 40대 정도로 보이는 한 남성이었어요. 저는 다짜고짜 멱살부터 잡았고요. 당신이 우리 아들 찐 뺑소니범이야. 당신이 우리 아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도 무사할 것 같아. 내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너 같은 쓰레기를 감옥에 쳐놓을 거야. 아버님, 진정하시고요. 일단 말씀부터 들어보세요. 이분은 뺑소니 보면 아니라 최저 목격자예요. 이분이 아니었으면 아들님은 지금쯤 정말 세상에 없을지도 모른다고 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들 덕분에 흥분을 해서 아닙니다. 그럴 수 있죠. 저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애비로서 이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나저나 걱정이네요. 뺑소니 당했다면 몸이 잡힐지 안 잡힐지도 모르는 상황이라서 아버님이 얼마나 원통하실지 상상도 가지 않아요. 뺑소니 범을 잡을 수가 없다는 뜻이죠. 아드님이 다니시던 국도는 워낙 외지고 산이 우거져 있어서 어둡고 감시 카메라 하나 없다 보니까 최선을 다하기는 하겠지만 자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아드님은 참 운이 좋으세요. 인적이 드문 곳이라 사람들이 잘 다니지도 않는 길인데 이렇게 경찰 조사관분도 계시고 운이 좋긴 해요. 아들한테는 현재가 더 힘들지도 모르죠. 운동선수가 되고 싶어 했던 애인이 선수생으로 한 번도 제대로 된 선수생을 하지 못한 채 큰 사고를 당해서 아마 죽고 싶을 만큼 힘들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지만 어떻게 말씀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뺑소니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송두리째 날려버렸거든요. 다시 운동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전 어떤 일이 있어도 뺑소니를 절대로 놓치지 않겠습니다. 아들에게도 그 편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우리 쪽에서는 뺑소니만 잡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테니까 아버님께서는 아들 곁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때일수록 부모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아들을 위해서라도 말이죠. 제 이야기를 들은 경찰은 자신의 일처럼 안타까워하며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아들은 한 달 가까이 의식불명 상태였어요. 아내는 제발 아들이 깨어나게 빌었고, 저는 병실에 누워있는 아들 때문인지 일조차 손에 잡히질 않더라고요. 정말 하루하루가 피가 말라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위로하며 뺑소니범이 꼭 잡힐 테니까 기운을 차리라고 했지만 그 어떤 위로도 제 귀에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위안의 말이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의식도 없이 병실에 누워있기만 했으니까요. 아들이 쓰러진 후로 저희 부부는 병원에서 밤을 새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병실에 가면 아내가 울음을 참지 못했는데 그런데 담당 의사가 우리 부부를 부르셨어요. 의사의 말을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선생님, 우리 아들이 한 달째 의식도 없이 누워만 있어요. 의식은 언제쯤 돌아올까요? 의식이 돌아와야 재활치료나 다시 수술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정말 걱정이에요. 다행히도 머리 쪽은 충격을 많이 받지 않아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의식이 돌아올 것 같은데요. 다만 다리 근육 쪽이 많이 손상을 입어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걸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다른 방법이 없는 건가요? 아이인데 걸을 수 없다니요. 힘이 빠진 경우더라도 좋으니까 방법만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이미 중추신경 쪽이 완전히 손상되어 아들이 다시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유감스럽지만 지금으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보세요. 우리 아들이 안타깝다. 경준이에게는 운동이 전부인데 운동은커녕 걷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 최정신으로 버틸 수 있을까요? 목숨이라도 건지기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지금은 경준이가 깨어날 때까지 기다립시다. 혹시 아는 게 있나요? 경준이가 깨어나서 재활치료를 받아도 예전처럼 걸을 수 있을지 어떤 것을 감당하고 버텼던 것 같았지만 의사의 말을 듣니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세상의 희망이 모두 절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고 아들을 한 사람으로서 제 자신을 지켜내지 못한 것이 너무 한심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아들이 무사히 깨어나기를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아들은 2달 반이 지나서야 의식을 되찾았어요. 자신의 몸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몸 여기저기에 그렇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철심이 박혀 있어서요. 의사는 아들에게도 똑같이 현재의 상황을 알렸어요. 아들은 의외로 담담하게 자신의 상태를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재활치료를 하면 언제쯤 다시 거들 수 있는 거지요. 제가 지금 시합 준비를 해야 돼서요. 빨리 할수록 좋을 것 같은데 여기 누워있는 동안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해요. 현재 상태로는 이전과 같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더군다나 격한 운동을 한다면 더욱 자제해야 해요. 말도 안 돼요. 제가 불구가 된다니요. 이 병원에서 안 되면 다른 병원으로 이동하여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수술을 하던 알아서 하겠습니다. 아들은 사진이 걷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경준아 다리가 너무 많이 다쳐서 못 걸을 수도 있대. 그건 의사 선생님 잘못이 아니에요. 그럼 재활치료든 수술이든 빨리 해서 걸을 수 있게 만들면 되잖아. 엄마는 내가 평생 못 걸었으면 좋겠다는 거야? 난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 시험 나가야 된다고 엄마도 알잖아. 내가 그 시합 준비하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근데 고작 교통사고 한 번 났다고 그 시합을 포기하라고 난 절대 못해. 그럼 환자분이 원하시니 재활치료를 진행해 보도록 하죠 대신. 너무 큰 기대는 품지 마세요.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면 좋지만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죠. 어쨌든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는 것이 있으니 괜찮아요. 그거면 됐어요. 아들은 그 후 정말 열심히 재활치료를 받았어요. 하지만 이미 신경이 손상된 아들의 다리는 재활치료를 받아도 다시 걸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아들 또한 그 사실을 깊이 깨달았고 결국 재활치료를 포기한 아들은 방 안에서만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그 모습은 모든 희망을 포기한 것처럼 보였어요. 마음속으로는 제 다리를 내어주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꿈이 창창했던 아들의 다리를 뺏은 뺑소니 범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뺑소니 범은 아들의 다리만 빼앗은 것뿐만 아니라 아들의 삶까지 송두리째 빼앗아 갔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뺑소니 범을 직접 잡아 응징하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실제로는 뺑소니 범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감시 카메라도 없는 산길에서 뺑소니 범을 찾기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아들은 결국 제대로 된 프로선수 생활을 시작하지 못하고 너무 이른 은퇴를 했습니다. 꿈꿨던 시합에 나갈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고 대신에 친구가 그 자리에 나서야 했습니다. 우승 소식을 듣고 정말 많은 아픔을 느꼈어요. 그걸 지켜보는 저와 아내는 모두 마치 가슴이 찢기는 듯한 고통을 느껴야 했답니다. 심장에 칼이 꽂힌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긍정적인 에너지가 느껴지지 않았고 대신 우울함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너 언제까지 이럴 거니? 정신 차리고 뭔가 다시 해봐야지. 언제까지 산송장처럼 죽어 있을 건데? 산송정이 뭐야? 나는 지금 죽은 거나 다름없어. 농구는커녕 휠체어 없이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살아도 뭘 하겠니? 이런 식으로 불구가 될 줄 알았으면 스니 피트. 차라리 그때 죽는 게 나을 거라고. 내가 죽었으면 엄마와 아빠는 정신이 나긴 했을 거야. 엄마와 아빠가 널 얼마나 걱정하는지 알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하지? 여보, 경준이가 얼마나 힘들어할지 너가 제일 잘 알잖아. 가뜩이나 속으로 상하는 애한테 너도 이런 식으로 하면 경준이 마음이 얼마나 상할까? 일단 진정 좀 해봐. 너는 경준이가 말 못해도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말했잖아. 옆에 있는 부모를 전혀 생각 못하나? 그럼 내가 진정할 수 있겠어? 차라리 이런 상황이면 다 같이 죽는 게 낫지. 엄마야, 내가 이제 자랑스러운 아들이 아닌 것 같아서 죽고 싶다고 말하는 거야? 아니야, 엄마. 아들은 자랑스럽게 운동이나 해야 하는데 불구가 돼서 아무것도 못하는 아들이 한심한 건 아니었냐고 창피했던 거 아니야? 경준아, 화가 나도 그런 말은 어디 있어? 그래, 지금 내가 제일 속상하고 슬픈 거 아빠도 알아. 그래도 어쩌겠니? 앞으로 살아가야지. 나 이제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 근데 이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해? 아빠, 나는 이제 살 희망이 없어. 쓸모없는 다리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아들은 자신의 다리를 주먹으로 때리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희 부부 역시 눈물을 흘리며 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포기할 수 없었기에 계속해서 아들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죠. 아들 역시 제 마음을 알아서 그런지 처음에는 거부했던 재활치료원도 다시 발걸음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 재활치료원을 방문했을 때 아들은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했어요. 대부분의 재활치료사들이 아들의 치료를 거절할 정도였죠. 그러나 어느 순간 아들은 의욕을 보이며 재활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재활치료원에 가는 것을 기다릴 정도였고 한 달이 지난 쯤에 우리 부부에게 한 여자를 소개시켜 주었어요. 여자가 아들의 담당 재활치료사였습니다. 아들은 재활치료사를 만난 후부터 다시 밝고 긍정적인 모습을 되찾아갔어요.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 위해 노력하기도 했고 아들은 장애가 있는 자신에게는 공무원 같은 안정적인 직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아들의 선택을 응원했습니다. 공무원 시험에 떨어져도 상관없었어요. 저희 부부는 아들이 다시 예전의 모습을 되찾았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거든요. 아들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동안 재활치료사는 아들의 곁을 지키며 응원해 주었어요. 저희 부부는 재활치료 세계를 감사했고 재활치료사는 아들뿐만 아니라 저희 부부까지 살뜰하게 살펴주었습니다. 정말 부모님처럼 말이에요. 요즘은 환절기잖아요. 집에 과일이 없는 것 같아서 좀 사왔어요. 요즘 사과가 제철이어서 그런지 달고 맛있더라고요. 어머니랑 아버지도 한번 드셔보세요. 경준이가 만나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우리까지 챙겨주시고 매번 이렇게 두 손 가득 가지고 찾아오시는데 계속 이러면서 제가 미안해요. 이번 사과는 맛있게 먹겠지만 다음에는 빈손으로 올게요. 아버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시나요? 잘하면 며느리가 될지도 모르는데 그냥 아들 여자친구다 생각하고 편안하게 대해주세요.
미안하다는 뜻이었어요. 아가씨도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 경준이의 상황은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죠. 어머, 경준 씨가 어떻게 되셨어요? 다리가 조금 불편하다는 게 무슨 일일까요? 사람이 좋다고 하니 그만이지요. 어머니, 저는 경준 씨처럼 자상하고 정직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만약 결혼을 한다면 반드시 경준 씨와 하고 싶어요. 세상에, 우리 경준이가 결혼 생활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걱정했었는데, 이렇게 바로 나타나 줄은 몰랐어요. 세상은 뜻밖의 인연을 가져다 주는 법이죠. 그러니 우리 경준이가 참으로 행운아라네요. 어려울 때 곁에서 지원해주는 사람도 있고, 재활치료사의 응원도 받아 아들은 무사히 7급 공무원 특채로 채용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옆에서 고생한 것을 지켜본 나머지 합격이란 단어를 보자마자 눈물이 나더군요. 힘들었을 텐데 모든 것을 잘 견뎌내고 다시 자신의 삶을 살아가려는 아들을 볼 때마다 너무 고맙고 대견해서 가슴이 뭉클하게 됐어요. 아들이 공무원이 된 후에 우리 가족은 다시 예전처럼 화목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암묵적인 변화가 있었는데 그건 아들 앞에서는 농구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것이었어요. 아들은 공무원으로 일한 지 1년이 되던 중입니다. 우리 부부는 결혼할 것이라고 했는데 상대가 예전부터 우리 아들을 돌보던 재활치료사였습니다. 아내는 재활치료사의 손을 잡으며 서로의 손을 토닥여 주었어요. 지금까지 아가씨가 우리 아들을 어떻게 대해왔는지 생각하면 결혼하기에는 정말 꿈만 같아요. 결혼한 뒤에는 좋은 시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거예요. 앞으로 아가씨를 우리 자녀처럼 생각하고 편안하게 대해주세요. 우리 부부는 이미 아가씨를 딸처럼 대하고 있어요. 저에게도 이미 어머니와 아버지가 친부모와 다름없으시니 좋은 모습으로 계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감사합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앞으로 어머님과 아버님에게 잘 모시게 되어 좋은 며느리가 되고 경준 씨를 알뜰하게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혼 자금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고 아버지한테는 그에 대한 질문을 하지 마세요. 결혼 준비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마세요. 결혼 자금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재활치료사는 부끄러운 듯이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아들이 결혼 자금 문제에 대해 선을 그은 후였고 하지만 재활치료사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우리 어머니께서 이렇게 고생을 하셨기에 돌아가실 때까지 항암 치료비와 수술비, 집에 있는 돈을 모두 써서 결혼 자금을 얼마나 모을 수 없었어요. 생각해보니 제가 너무 염치가 없었네요. 다진 거라 할 것이 몸뿐이면서 경전 씨랑 결혼하려고 하다니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가족이 아프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어머니를 병간호하고 수술비를 마련하려고 했었겠죠.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 따로 진피스는 없고 아버지랑 같이 마련한 거라서 따로 없어요. 그래서 빚이 있으면 갚아주려고 했는데 그럼 결혼 자금을 좀 보태주면 되겠구나. 결혼 준비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몸만 오려무나 한 것도 없는 제게 아버님께 그런 것. 큰 선물을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뭘로 감사의 표현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실 제가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며느리로 안 받아주시면 어떡하나 걱정했거든요. 근데 내쫓는 것 말고 너무 과분한 선물을 주셔서 뭘로 감사의 표현을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요. 가족끼리 감사는 무슨 마음 편히 먹고 그냥 몸만 어려워야지. 세아가 내가 자꾸 이렇게 나오면은 나만 나쁜 시아버지 같잖니. 앞으로 한 가정이 되었으니까 잘 살아보자고나. 결혼 작업을 모두 지원해준다고 한재할 친구 사람이 며느리는 눈물까지 글썽이더군요. 그 모습을 본 저희는 만족과 미소를 지으며 얼굴도 마음도 며느리를 대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복 중이야 하나이니까요. 저희 부부는 며느리를 아들에게 찾아온 천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늘이 아들의 다리를 빼앗아간 대신에 며느리를 보내준 것만 같았거든요. 초복이 있는 아들을 보며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들에게 경기도 외곽의 아파트를 사주었습니다. 결혼 자금으로는 5천만 원을 따로 지원해 주었고요. 처음에는 사돈댁에서 아들과의 결혼을 반대하면 어쩌나 걱정이 되었지만 서로 마음이 통해서인지 사돈댁 또한 아들을 참 마음에 들어 있네요. 그 덕에 결혼 준비는 빠르게 진행되었고요.
아들 부부는 결혼을 하기 전 살림을 합쳐서 아파트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결혼식이 있기 일주일 전 아들 부부는 집 정리를 끝냈단다고 우리 부부를 초대했어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상다리 가득 준비한 음식이 보이더군요. 며느리가 준비한 것 같았어요. 아가, 힘들게 무슨 일을 준비했니? 그냥 사 먹어도 된다니까. 결혼 앞둔 신혼부가 몸살이 나면 어쩌려고. 우리가 괜히 놀러 온 것 같구나. 푹 쉬어도 되는데 온다고 해서 일만 만들고 미안해서 어쩌니. 어머니, 무슨 그런 섭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제가 어머님과 아버님께 맛있는 음식 대접하고 싶어서 모셨어요. 몸살이라니, 어머니, 저 이래봬도 재활. 치료사예요. 이 정도 몸 쓰는 건 괜찮아요. 별로 신경 쓴 것도 없는데요. 왜 사람이 지금 거짓말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온다고. 얼마나 부산을 떨면서 장을 봤는데요. 아들의 말에 며느리는 얼굴을 붉혔습니다. 우리 가족은 며느리가 차린 밥상과 술을 곁들여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연거푸 술을 마시니 취기가 올라오더군요. 며느리는 저를 작은 방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손님용으로 마련된 침대에 눕자 눈앞이 핑핑 돌았어요. 오랜만에 음주하여 더 그랬던 것이었죠. 그래서인지 주머니에 넣어둔 핸드폰도 바닥으로 떨어뜨렸어요. 잡으려고 하지만 핸드폰은 장롱 밑으로 떨어져 버려서 하는 수 없이 불을 켜고 장롱 밑을 살펴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장롱 밑에는 상자 하나가 있었어요. 장롱 밑에 숨겨진 상자를 발견하고 무엇인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장롱을 열어서 옷걸이 한 개를 꺼내 들었어요. 다행스럽게도 선재는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 않아서 쉽게 꺼낼 수 있었어요. 물론 핸드폰도 함께 꺼냈습니다. 먼저 상자에 먼지가 쌓인 상태로 쌓인 흰 상자를 열었을 때 아들이 사용하던 핸드폰이 놀라운 모습으로 눈에 띄었습니다. 경찰은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핸드폰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핸드폰을 켜려고 했지만 오래된 핸드폰이라 배터리가 없어 충전을 한 후 핸드폰에는 아들과 함께 있던 사고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켜보자 거미줄처럼 무언가가 액정을 가리고 있으며 핸드폰 화면에는 아들이 농구를 하고 있는 모습이 먼저 나타났습니다. 친구와 함께 농구공을 들고 있는 아들의 모습은 참 해맑게 보였어요. 건강한 아들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보던 저는 통화 녹음 내역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요. 그리고 저희가 예상한 대로 통화 녹음 내역에는 20분가량의 파일이 담겨 있었네요. 핸드폰 볼륨을 올리고 귀에 핸드폰을 대니 거기에는 사고 당시 생생하게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며느리의 목소리 또한 녹음되어 있더라고요. 들었을 때 소름이 돋았습니다. 며느리와 추정되는 친구와의 대화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아이씨, 불운한 일이 일어나다니. 그럴 줄 알았으면 술을 적당히 마셨어야 했죠. 술을 너무 과도하게 마시고 나서 자기가 운전하겠다고 하는 건 무슨 자신감일까요? 나도 너한테 불안했었는데 대리 운전하고 싶다고 말했잖아. 너 빡빡하게 운전할 거란 걸 이미 알았어야 했네. 내림이 아까워서 너에게 운전하라고 하길래요. 뭘 하다가 5만 원을 아끼려다가 감옥에 가게 생겼어. 어떡하지? 신고해야 할까? 야, 여긴 감시 카메라도 없고 우리도 사람 친구 본 사람도 없잖아. 그냥 모르는 척하고 가면 될 것 같지 않아? 뭐, 쓰러진 저 남자가 불쌍하게 됐지만 말이야. 그래도 일단 우리보다 살고 봐야지 안 그러냐? 그래 맞아. 어차피 지금 병원에 가도 식물인간이 되거나 반신불수가 될 텐데 굳이 살아서 뭐 하냐?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거야. 진짜 짜증나게. 가뜩이나 엄마 수술비 때문에 골 아파 죽겠는데 하필 재수 없게 이런 일이 생길 게 뭐냐고. 저 남자만 불쌍하게 됐네. 도로에서 죽는다 생각하니 좀 짠한 건데 이 도로에서 죽을 줄이라고 자기가 알았더라. 집을 팔자 하는 팔자가 차에 치여 죽는 팔자였던가 보구나. 볼살도 없는데 자꾸 불쌍하게 생각하게 되어 말고
귀신이라도 붙으면 어떻게 될까? 그렇지? 그 남자가 아주 불쌍하면 너 대신으로 자수하고 병원에 데려가던가? 임용고 씨가 코앞에 다가왔는데 잘못해버리면 어쩌지? 하고 생각해보니 그런데 남자는 핸드폰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했어.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지 않을지 망설이지 말아야겠어. 오늘 너 하는 일은 뭐야? 비밀로 지켜야 해. 다른 사람에게는 이야기하면 안 돼. 그때가 감옥에 가는 날이야. 핸드폰은 가져왔고 희망을 품고 가자.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어떤 죄책감도 찾을 수 없었어. 오히려 짜증을 내는 듯했어. 평소에는 예의 바르고 다정한 그 모습만 보아왔던지라 며느리에 대한 실망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 머리를 망치로 때린 듯 얼얼했고 나는 곧장 작은 방을 나와서 며느리를 따로 부르러 갔어. 창백해진 채로 안색을 본 며느리는 나의 안색을 걱정하며 약을 가져다 준다고 했었다. 며느리에게 아들의 휴대폰을 보여줬더니 며느리의 표정이 사색으로 변했다. 그러자 큰 충격을 받은 듯 쓰러졌고 우리 가족은 너에게 고마운 점이 참 많았다. 너를 경준이와 결혼하게 이끈 것부터 행복하게 살도록 도와준 것들까지 말이다. 그렇게 믿었던 내가 우리 아들의 꿈을 빼앗은 주범일 줄이야? 나 또한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보다 이러한 선택을 한 것뿐이야. 친정어머니 수술로 인하여 한참 힘들었을 때 친구들과 술을 조금 마셨는데 사고가 났었어요. 정말이에요. 아버님 믿어주세요. 경준이의 핸드폰에 내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아주 선명하게요. 경준이가 차 안에서 힘들어할 때 친구와 함께 우리 경준이를 비웃었거든요.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 이후로도 계속 힘들었어요. 죄책감에 시달렸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사죄하려고 재활치료사가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예전에 경준 씨에게 한 행동을 용서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네. 내가 정말 경준현을 위하고 죄책감에 시달렸으면 경찰서에 가서 자수를 하겠지. 며느리라고 떠받들이던 내가 우리 집의 화근이었다니 끔찍하구나. 벌어지면서도 못한 너 같으니까 경준이 옆에 둔 내 눈이 아주 후회스러워.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더 잘못했어요. 이번 일만 넘겨주신다면 평생 경준 씨랑 아버님, 어머님에게 봉사하는 생각으로 늘 숙이면서 살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아버님, 경준 씨가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아무도 아닌 사람처럼 또박또박 말을 거는 너 때문에 우리 경준이는 제대로 펴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꼬꾸라져 살고 있어요. 너 같은 인간 덕분에 말장이 되어버린 탓에 우리 아들은 너 때문에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포기했는데 내가 왜 너 같은 사람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당신이 진정으로 경준을 사랑한다면 그만 자수하고 당신의 발로 감옥에 들어가세요. 그게 당신이 경준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일 거예요. 아버지님, 일주일 뒤에 경준 씨와 결혼할 예정이에요. 하지만 갑자기 감옥에 가라니요. 정말 너무합니다. 물론 제가 한 일들이 옳았다고 말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난 일은 지난 일이고요. 저는 경주 씨의 아내가 되었다는 거요. 아버님, 제가 뺑소니란 무슨 짓을 하는 거지요? 경주 씨에게 말하면 경주 씨는 수용해 줄까요? 자기 아내가 뺑소니 범이 내라고 하는데요. 제발 아들인 경전 씨를 생각해서라도 이번 한 번만 그냥 넘겨주십시오. 며느리의 이야기를 듣자니 정말 기분이 어려웠습니다. 아들은 자기 때문에 가장 행복해해야 하는 시기에 가장 우울한 삶을 살았던데요. 단지 아내가 된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물어올 필요가 있고 용서해 달라는 건 정말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욕했어요. 하지만 할 수 있는 욕이란 욕은 모조리 내줬으나요? 제 목소리를 들은 건가요? 아내와 아들이요. 작은 방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더니 며느리에게 손찌검을 하려는 나를 깜짝 놀라하며 말리더군요. 나는 의아해하는 아내와 아들에게 그날의 모든 진실을 다 말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제 손을 막고 있던 아내는 다짜고짜 며느리의 뺨을 날렸어요. 천하의 몹쓸년 같으니라고 감히 우리 아들의 인생을 망친 걸로도 모자라서
뻔뻔스럽게 며느리 자리까지 꿰차 우리 집을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경전이 다리를 저지가 오늘 만들어 놓고도 뻔뻔스럽게 웃는 나드로 경준이 옆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앉아 있어요. 차라고 뭐 편했는지 아세요? 저도 그날 이후로 정말 괴로웠다고요. 제가 경주 씨 아내가 되길 마음먹은 건 정말 순수한 의도였다고요. 경준 씨를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경주 씨 다리를 망친 장본이라는 걸 알았을 때 정말 후회했어요. 당신이란 사람 정말 소름 끼치네요. 내가 그동안 뺑소니범 하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 털어놓고 말했었는데 그 범인이 당신이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당신 눈에는 내가 말하는 게 얼마나 웃긴가요? 속으로 비웃을 것 같아요. 눈앞에 있는 뺑소니범도 몰라보는 머저리라고 아니다. 나는 당신한테 한 번도 비웃은 적이 없어. 오히려 너무 죄송해서 더 잘해주고 싶다고 생각했어. 당신이 인생이 나 때문에 망가졌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내 말 한 번만 믿어줘. 그동안 당신한테 마음도 없었다면 왜 이렇게 악물고 당신이 재활치료도 받고 공무원 시험도 준비하면서 기다렸을까? 뭐가 됐든 내 인생이 무너진 것은 당신 때문에 변함없어. 만약 당신이 정말 나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깔끔하게 사과해주는 게 최선일지도 몰라. 그것뿐이야, 예요. 여보, 나는 사랑하는 거 아니었어. 당신이 나에게 말했잖아. 내가 아무리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잘못을 해도 당신만큼은 내 옆에 있어 주겠다고.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해. 같이 살면서도 내가 정말 잘할 테니까. 그러니까 나를 한 번만 용서해 줄 수 없을까? 나는 당신 하나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보지도 못하고 꺾이고 말았어. 지금도 빈 껍데기만 남겨두고 살고 있는데 나를 죽인 것과 다름이 없는 당신을 용서하고 한 입을 덮으면서 살아가려고 그냥 딱 한 번. 실수를 한 것을 인정하고 있어. 우리가 함께 보낸 시간 말이야. 적어도 그걸 기억하라고. 이제 실수를 반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게 아니야? 어떻게 우리 아들을 향해 그 입을 거나 해. 또 한 번 그런 발언을 하는 건데도 부족해서 내가 너처럼 며느리를 붙들어 생명조차 말살하려는 자세를 보이거늘 내 혀를 씹고 죽는 게 더 낫겠어. 반성하는 태도를 모르는 며느리에게 아내는 분노하고 있었어. 며느리는 계속해서 과거의 자신의 잘못을 그냥 넘어가라고 말했지만 저희 가족은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었어.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한 날의 절망과 아들의 다리가 망가졌을 때, 고통을 느꼈을 때 경찰을 즉시 호출했고 뺑소니범으로 긴급 체포된 며느리를 통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미 일이 지난 사태였지만 사도는 절대 며느리를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의 인생을 끝까지 엎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공소시효가 남아있어 며느리를 감옥에 보낼 수 있었습니다. 공범인 며느리의 친구도 함께 감옥에 가두었고 며느리를 감옥으로 보낸 후 저희 가족은 안도감이나 예고편을 느꼈습니다. 행복감을 느끼지 못한 것은 아들의 인생을 빼앗은 범인을 잡은 대신에 가족이 될 뻔했던 제일 소중한 사람을 잃은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후 우리 가족은 한동안 정상적으로 살기 어려웠습니다. 아내와 나는 결혼식을 취소하고 아들은 자리에 누워 며칠 동안 심한 우울증으로 고통받았었죠.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상처 때문인지 며느리로부터 받은 상처는 쉽게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모든 것을 약화시키는 것처럼 저희 가족은 천천히 며느리의 상처와 충격을 조금씩 잊어나갔습니다. 우리 가족이 다행히도 아들과 함께 일하게 되어서 종합적으로 힐링되기 시작했습니다. 부서의 여직원들과 만나서 저는 지금은 어엿한 한 가정의 가장이 되었고 또한 아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서 며느리에 대한 상처가 서서히 잊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에 기억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지루한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며 여러분의 가정에 언제나 행복과 평온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 사연글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이 기다리며 구독과 좋아요, 공유뿐만 아니라 알람 설정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